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두 번째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위기 게임 모델 볼게요. 46번. 곤란의 위기 반응 단계를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한 것은, 우리 교재에서도 공부하셨었어요. 맨 처음에 위험한 사건이 뻥 하고 터지면은 취약 단계에 빠지게 됩니다. 취약 단계라는 거 이제 공황 상태죠. 나 뭐 해야 돼? 야, 큰일 났네. 그죠?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위기 촉진 요인, 이제 위기로 인식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위기 단계에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재통합이 되면서 이제 해결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기의 모델, 우리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제천 화재 사건이 있었었죠, 그죠? 관련해서 지금 출제위원들이 분명히 위기의 모델 시험 문제 꼭 낼 거예요. 꼭 봐주십시오. 47번. 위기의 모델에서 개입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위기 개입 모델에서 개입 단계에 해당하는 거. 위기와 선행 사건에 대한 이해. 자, 부정적 감정 표현 지지. 자, 위기 시에 위기 개입을 하면서 그 개입대 클라이언트가 얘기하는 그 부정적 감정 표현을 어떻게 사회복사는 지지해 줘야 된다는 거죠.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고요. 자, 48번. 위기 개입의 원칙. 이건 중요하죠. 신속하게 개입해야 되고, 자, 목표는 제한돼야 됩니다. 자, 어떤 목표? 위기 전 상황으로만 돌려놓으면 된다 그랬죠. 더 진보되고 개선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전 상황으로만 돌려놓으면 끝난다. 초점적 문제 해결. 자, 초점적 문제, 즉 위기적인 문제, 그게 이제 초점적 문제인데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자, 희망과 기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를 클라이언트한테 사회복사는 부여해 줘야 되는 거죠. 자, 라포포트가 제시했던 위기의 모델의 목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위기 증상을 제거한다. 자, 촉발 사건 이해. 자, 즉 위기를 발생시킨 사건을 이해하는 것도, 그것이 일종의 원인이죠. 중요하다. 자, 50번. 다음 사례에 적용된 개입 모델을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 아동의 어머니 A씨는 아동의 치료와 법률 지원 과정에서 사회적 편견으로 심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를 불신하고 거부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사는 어머니 A씨가 절망감에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24시간 이내 안전 확보를 위한 지지체계를 구성했다. 자, 성폭력이라고 하는 위기 촉발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제 거기에 대한 개입으로서 24시간 이내 안전 확보를 위한 지지체계 구성했다. 그럼 이제 위기 개입 모델에 관한 설명이죠. 그렇죠. 자, 51번. 자, 다음 사례에 대한 위기 개입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끔찍한 구애 문제입니다. 자, 이때 출제위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작당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작당을. 이번에 한번 신문에도 좀 한번 나보고 온 사회복지사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한번 돼보자. 작당을 하셔서 이렇게 구애 출제를 하신 것 같은데, 여하튼 A씨는 자녀의 취업으로 수급 자격을 잃게 됐다. 수급 탈락 이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자살 충동을 보이고 있다. 탈락 원인은 담당 사회복지사가 자녀의 취업 상황을 동사무소에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일체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 자, 보면은 수급 탈락으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재통합의 기회를 주는 거죠. A씨에게 수급 탈락이라는 촉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확인한다. 위기의 시초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주고, 자살 충동을 막고 안전을 확보한다. 사실은 이게 제일 위기죠. 자칫하면 자살하면은 상황 종료가 됩니다. A씨의 의존적 성격의 원인을 분석한다. 자, 위기의 모델은 무슨 원인을 분석하고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렇죠, 성격을 변화시키고 인지 구조를 변화시키고 이런 일 안 합니다. 그냥 위기 상황만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A씨 가구의 실제 수입 변화 확인한다. 자, 52번. 인퍼먼트 모델에 기초한 개입 활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됐습니다. 자, 한부모 자조 집단 프로그램,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강좌, 장애인 동료 3단과 양성 프로그램, 시설 운영위원회 이용자 대표 참여 의무화. 자, 인퍼먼트라는 거 지금 전부 뭔가요? 이제 스스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역량을 갖고 스스로 자립하게 만드는 거. 그렇죠. 그게 인퍼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한번 뭐 자조 집단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자조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이제 자기네들끼리의 조력을 통해서 한번 이겨보겠다는 거고.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강조. 자, 노숙인한테 요새 인문학 강좌 많이 붐이죠. 노숙인들한테 인문학 강좌라면 인문학의 주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예,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에 바람직한 것인가? 그러니까 인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철학의 철학, 그렇죠? 삶의 이유. 그럼 이제 노숙인들은 그런 삶의 이유를 많이 놓쳤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한테 삶의 이유를 가르쳐주고 일컬어줍니다. 자, 훌륭한 자기 역량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장애인 동료 상담과 양성 프로그램. 그러니까 장애인이 자기 역량 강화 아니라 장애인들끼리의 역량 강화 되는 거죠. 장애인이 장애인을 어떻게 상담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집단에서의 역량 강화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역량 강화도 있고 집단 내에서의 집단 구성원들끼리의 역량 강화도 있죠. 그러니까 장애인이 장애인을 어떻게 상담해 주는 거. 시설 운영위원회 이용자 대표가 참여 의무화되는 거. 이용자라는 건 서비스만 줄곧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역량을 시켜서 어떻게 되나요? 시설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죠. 그것도 역량 강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53번. 인파워먼트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강조한다. 클라이언트의 잠재 역량과 자원을 인정한다. 클라이언트의 개입의 객체로 보고 자기 결정권을 강조한다. 사회복사 클라이언트의 상호 협력적인 파트너십 강조한다. 뭐예요? 역량과 자원 인정하고 사회복사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 협력적인 파트너십 강조하는 거죠. 문제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에다가 초점을 두는 거 이제 문제 해결 모델,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문제 중심 모델이 여기에 해당하죠. 문제 초점을 두는 건 펄만의 문제 중심 모델입니다. 클라이언트 개입을 객체로 보고 자기 결정권을 강조한다. 자, 클라이언트를 개입의 객체로 보는 게 아니라 개입의 주체로 보죠. 주체로. 자기 결정권 강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보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풀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 54번. 인파워먼트 모델의 실천 단계 중 발견 단계에서 과업자. 인파워먼트 모델은 역량 강화 모델이라고도 시험에 나오죠. 단계가 어떻게? 발견 단계, 발전 단계, 죄송합니다.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죠. 자, 보면은 발견 단계라는 건 말 그대로 역량을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강점, 즉 역량을 뒤져서 찾아내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적 자원도 발견, 찾아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성공을 인정한다, 달성한 것을 통합한다, 새로운 자원을 활성화시킨다. 자, 이건 전부 어디서 할 얘기인가요? 이거는 발전 단계에서 할 거죠. 발전 단계. 클라이언트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은 이것은 대화 단계에서 할 일이고, 수집된 정보를 조직화시키는 게 이제 발견 단계에서 할 일입니다. 정보가 조직화되어지면은 이게 어떤 체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강점이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되네. 그걸 이제 파악하는 게 바로 이제 발견 단계죠. 55번. 역량 강화 모델의 세 단계 중 대화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중심적으로 수행해야 될 거. 대화 단계에서 하실 일은 뭐예요, 여러분? 대화 단계에서 하실 일은 라포 형성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면 강점을 확인한다. 자, 강점을 확인하는 단계는 대화가 아니라 발견 단계에서 해야 될 거죠. 강점의 문제를 찾아내고, 자, 목표를 설정한다. 자원 능력을 사정한다. 전부 발견이네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거, 파트너십 관계 형성하는 게 이게 바로 뭔가요? 대화 단계에서 할 일이죠. 그렇죠. 자, 자원 능력 사정하는 거, 이것도 전부 뭔가요? 발견 단계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강점 확인하고 자원 능력 사정하는 것은 발견 단계에서 할 일이다. 56번. 역량 강화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의 잠재적인 역량에 초점을 둔다. 변화를 위한 클라이언트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죠. 발견, 대화, 발전의 실천 과정 순서로 진행된다. 그게 아니고 대화하고 발견하고 발전한다. 그렇죠. 대화, 발견, 발전 기억합시다. 이용 가능한 자원체계 능력을 분석하고 목표를 구체화한다. 클라이언트 참여를 중시하고 자기결정을 강조한다. 자,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자,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나오면 인행사 시간에 공부하셨던 로저스 생각하시라 그랬죠?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권한 부여 모델. 이게 역량 강화 모델입니다. 클라이언트를 파트너로 인식한다. 맞죠?
진단주의, 기능주의, 논쟁, 통합이 문제 해결 모델에서 이루어졌다.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진단주의와 기능주의가 서로 싸움질했다 그랬습니다. 이거 실천론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실천 기술론에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나요? 1957년에 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 해결 모델을 떡 하고 만들면서 어떻게 통합이 시작됐다 그랬죠. 그래서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이 바로 이 통합의 시발점이고, 펄만을 뭐라 그래요? 통합 이론의 선구자라고 하죠. 원래 펄만은 진단주의자였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 모델 4가지, 그래서 문제 해결 모델, 그 다음에 저메인 기타만의 뭐예요? 저메인 기타만의 뭐죠? 생활 모델, 그 다음에 골드스타인의 단일화 모델, 그 다음에 핑크스 미나안의 사체계 모델. 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50년대 이후 등장한 4가지 주요한 바로 통합 모델이라는 거 공부하셨습니다.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에서는 과거 경험보다 현재 경험을 중시한다. 지금 여기를 강조하죠. 그렇죠. 지금 여기. 자, 지금 여기라고 하는 용어 등장한 게 바로 뭐예요? 심리사회 모델에서 지금 여기 강조했었고, 또 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에서 지금 여기를 강조합니다. 위기의 모델에서는 사건에 대한 주관적 인식보다 사건 자체 중시한다. 아니죠. 이 위기가 개인한테 어떻게 위기로 다가오느냐를 중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이거 위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위기 아닌 겁니다. 당연히 위기는 어떻게 돼요? 그 사건, 그러니까 촉발 요인이죠. 촉발 요인을 위기로 받아들이는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죠. 자, 58번 해결 중심 모델. 자, 해결 중심 모델입니다. 이거 가족 치료에서도 써요. 규범적이다. 아닙니다. 규범적. 제2차 사이버네틱스 적용한 모델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회복사 클라이언트 간의 수평적 관계, 서로 대화하면서 의사소통하면서 진행하는 모델이라 그랬었어요. 규범적이지 않습니다. 과거 지향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현재 지향입니다. 병리적인 것 아닙니다. 미래 지향적, 현재 지향적. 그 다음에 뭘 하나요? 현 상태에 대한 이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해결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죠. 문제 원인 규명 이런 거 안 보고 변화는 항상 일어나며 불가피하다. 여러분 김인수 박사님 얘기예요. 이 해결 중심 모델의 창시자. 자, 59번 해결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론적 규범적. 똑같은 문제 나왔어요. 13회 15회 홀수 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변화를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현재와 미래를 지향한다. 그렇죠. 클라이언트와의 협동 작업을 중시하고, 사회복사는 변화 촉진을 위한 질문자. 그래서 주로 질문만 해야 되죠. 해결 중심 모델의 해결 방법은 전부 질문이었었어요. 해결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이론적 규범적. 징그러워. 아니죠. 탈규범적. 그렇죠. 탈이론적이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던 예외적 상황을 중시한다. 그래서 예외 질문 했었었죠. 예외 질문. 해결 과제를 수립할 때 클라이언트보다 사회복사의 견해를 우선시한다. 그렇지 않고 이 해결 중심 모델은 가장 강점 관점적 모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포지션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회복지사 위에 클라이언트가 있는 거예요. 항상 전제가 뭐죠? 클라이언트가 다 알고 있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사회복사는 질문만 해주면 그것이 끄집어내지고 그것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중심 모델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자원과 과거의 성공 경험 중시한다. 자, 맞고요. 그래서 과거의 성공 경험 중시한다. 자, 61번 다음 설명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읽어보시고. 62번 자,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까지 쫙 보면은, 그러니까 66번까지 쫙 보면은 이게 다 뭐죠, 여러분? 질문의 유형. 그러니까 해결 중심 모델에서의 질문의 유형을 묻는 문제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반드시. 자, 해결 중심 모델의 치료 기법인 질문의 유형들. 자, 보면 62번 해결 중심 모델의 질문 유형 중 대처 질문에 해당하는 것은, 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떤 상황, 이건 예외 질문에 관한 얘기고, 문제가 해결되면 당신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건 기적 질문에 관한 얘기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나빠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대처 질문이죠. 자, 치료를 받았을 때 뭐 수준이 10이라고 한다면, 스트레스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를 0.이라고 한다면 당신 스트레스는 어떻게 된다? 이게 척도 질문이죠. 그렇죠. 간밤에 기적이 일어나서 걱정됐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다면 당신은, 이것도 기적 질문이죠. 그렇죠. 자, 그래 보시면은
질문에 예로 옳지 않은 것도 했습니다. 예외 질문. 두 분이 매일 싸우신다고 말씀하는데 혹시 싸우지 않는 날은 없었나요? 그렇죠. 사람들은 일상화 시켜버리려고 합니다. 매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여서 부사를 붙여서 상황을 일상화 시켜버리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안 싸우고 굉장히 사이좋게 여행 다니고 이런 날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기억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대처 질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가 아니고 이렇게 대처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대처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게 아니고 과거의 경험, 대처 질문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입니다. 과거의 경험.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이렇게 해내셨어요를 묻는 거지 어떻게 하실 거요를 묻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해야 돼. 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야, 그럼 과거는 옛날엔 이거 어떻게 하셨었어요? 이게 대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처해야 할까요가 아니라 이렇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전에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이해되나요? 예,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이게 바로 대처 질문이죠. 나머지 읽어보시고 해결 중심 모델에서 기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대처 질문. 처음 상담 오셨을 때 0점이고 개인 목표가 달성된 상태를 10점이라고 한다면 이거 했네요. 예, 바로 척도 질문이죠. 예외 질문. 아드님과의 관계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았을 때가 언제였나요? 맨날 싸움질만 했는데 아들이라고 관계가 안 좋았는데 좋을 때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척도 질문. 간밤에 기적 일어나, 그러니까 기적 질문이죠. 예, 걱정하던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주변에 무엇을 보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기적 질문.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지금까지 견뎌올 수 있었나? 이게 대처 질문이죠. 자, 그 다음에 65번. 다음 사례에서 활용한 해결 중심 모델의 질문 기법은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심하게 때리고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워 그 수준이 10점인 날들의 연속이라고 했지. 자, 여기 보면요. 10점인 날들 이러니까 아하, 이거 척도 질문이야.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 문제를 푸는 핵심 키워드는 어디 있어요? 그런데 혹시 때리지 않은 날도 있니? 요거죠?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예외 질문이죠. 예외 질문. 안 때린 날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애예요. 역시 끔찍한 구애입니다. 자, 66번 해결지향형 질문 중 관계성 질문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 관계가 있는 사람, 주로 이제 가족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보기 이상을 어떻게 인식할까? 즉 제3자의 관점으로 현상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 언제 예외 질문이고 문제와 가장 관련이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건 없죠. 문제가 해결되면 당신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게 변화 질문 그렇죠. 이런 문제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더 심각하게 이건 아니고요. 당신 아버지께서 즉 제3자가 나왔습니다. 나와 관계가 있는 제3자가 나와서 그 문제에 관해서 클라이언트가 문제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죠. 자, 관계성 질문 정리됐고요. 67번. 자, 읽어 보시고요. 했죠, 이거. 자, 68번. 가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서적 기능보다 가계 계승과 같은 제도적 기능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변하다.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누가 요새 가계 계승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죠? 정서적 기능. 세상은 힘들어요. 사회 나가면은 경쟁, 그렇죠? 그냥 너무나 힘든데 가족에 가서 어떻게 가족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평안을 찾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정서적 기능이 강조되죠. 부모 자녀 관계는 밀착된 관계를 가진 관계일수록 기능적이다. 자, 자녀의 우리가 부모 자녀의 관계, 하위 체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하위 체계들 간의 관계는 유리된 관계, 밀착된 관계, 그렇죠? 또 명확한 관계 세 가지가 있었었죠. 바람직한 경계는 명확한 경계가 좋은 겁니다. 지금 밀착된 경계나 또는 유리된 경계, 아예 분리돼 버린 경계 이런 것들은 나쁜 경계죠. 가정 문제는 단선적 인간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니죠. 예, 순환적 원인론. 뭐라고요? 예, 순환적 원인론. 그래서 이 순환적 원인론 개념을 제공해준 이론이 바로 뭐야? 체계 이론이었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은 어떻게 체계 이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순환적 원인론 기억하시죠? 가족 항상성은 가족 규칙을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자, 항상성 개방 체계에 있어서의 가족의 체계의 특성이었었어요.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이었었죠. 즉 가족 구성원이 깨지지 않고 없어져 버리지 않고 그 가족의 행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야. 자, 생활 주기가 변해도 역할 분담은 고정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도 설거지 굉장히 많이 하고 빨래도 해요. 그리고 뭐 청소는 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청소는 제 담당이고 손에 주부습진이 생겨갖고 요새 힘들어요. 자, 69번. 가족의 일반적 특징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못 고른 것은 자, 다세대에 걸친 역사성의 산물이다. 그렇죠? 다세대. 그러니까 보통 두세대 이상 모여야 핵가족이라도 구성이 되어주죠. 그렇죠.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영향은 지속적이고 가족마다 권력구조와 의사소통 형태를 갖고 있고요. 가족 내 공식 비공식 역할들이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 상황 조건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되죠. 70번. 가족 내부의 역동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중구속은 가족의 응집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중구속, 정확히 얘기하면 이중구속 메시지죠. 그렇죠.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청소기 박박 돌리면서 너 오늘 쉬어라 하는 엄마. 자, 우리 강의 시간에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해야 될지를 갈피를 못 잡았었을 때 그걸 이제 이중구속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아주 역기능적 가족의 특성이죠. 응집 정도가 아니라 역기능적 가족의 특성이고요. 일치역 의사소통, 우리 사티와의 경험주의 가족 치료에서 나오는 용어였었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정확한 논리에 기초한 의사소통이다. 자, 사티어는 의사소통 유형들을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난형, 그렇죠, 회피형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논리형이 있었었죠. 그리고 혼란형이 있었고 일치형이 있었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정확한 논리에 기초해서 의사소통하는 게 이게 논리형이죠. 아주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지죠. 그냥 한 대 쭉 박았으면 좋겠어요. 자, 역기능적 가족이죠. 일치형은 어떻게 돼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지는, 즉 감정과 사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일치되어지는 의사소통. 너와 나, 그 다음에 상황,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일치되어지는 의사소통이 바로 일치형이라 그랬었어요. 전문가의 가족 개입 과정에서 가족의 향상성이 작동될 수 있다. 자, 우리 이런 거 공부하셨었죠? 부부싸움 했어요. 부부싸움 했습니다. 부부가 싸움질이 나와서 내 남편이 아내 머리채를 끄잡는 게 아니라 요새는 아내가 남편의 머리채를 끄잡고서 이 인간아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럽니다. 그죠? 자, 그때 폐쇄형 가족들은요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외부 상위 체계와의 어떤 의사소통, 교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둥바둥 하다 끝나죠. 반면에 자, 이 항상성이 있는 개방형 가족들은 이걸 갖고 어떻게 전문가인 상담가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가족 상담가한테 찾아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의 가족 개입 과정에서 가족의 항상성이 작동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나 또는 상담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가족의 항상성, 가족이 해체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개방형 가족 체계의 특성이라 그랬었어요. 부적 피드백은 가족 내 일탈 행동을 증폭시킨다. 자, 부적 피드백은 일탈 행동을 감소시키는 게 부적 피드백이었었고 일탈 행동을 증폭시키고 증가시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정적 피드백이었었죠. 자, 71번. 가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저출산으로 가족 규모가 축소되었다. 맞죠? 가족 규모라는 게 가족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숫자들. 요새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 하나 두면 참 잘 뒀다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지금 가족 개념은 시대와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많이 받고요. 노부만 남는 빈둥지 시기가 길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빈둥지 시기가 늘어나는 이유는, 길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그렇죠, 여러분. 제일 큰 문제가 평균 수명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라기 보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부부끼리만 살아야 되는 거야. 자, 빈둥지 증후군 기억하실 거고요. 인행사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 과거에 가족이 수행했던 기능이 상당 부분 사회로 이양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뭔가요, 여러분? 보육,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양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는 문제들 다 어린이집에다 다 맡깁니다. 늙으신 부모님들 과거에는 가족에서 부양했지만 지금은 어때? 다 요양원, 양로원으로 가죠. 그게 이제 당연한 사회 현상이 돼버렸어요.
자, 가족 관계가 점차 평등하게 변하면서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 부부가 평등하게 됐어요. 요새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전혀 아니야. 예, 아내가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아내는 상전이고 남편은 나만 그런가 봐. 하여튼 그래서 이게 갈등이 됩니다. 자, 72번. 현대 가족의 변화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조기 퇴직이 늘면서 빈둥지 시기가 빨리 온다. 자, 조기 퇴직이 늘면서 빈둥지 시기가 빨리 온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죠. 조기 퇴직하고 빈둥지 시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빈둥지 시기가 빨리 오는 거죠. 그 빈둥지 시기가 길어지는 거죠. 빨리 온다기보다. 평균 수명 연장으로 가족 생애 주기가 길어지고 있고 청년 실업이 늘어나면서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캥거루족 기억하시죠? 캥거루족. 계속 부모님 품 안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족을 형성하는 시점 늦어지고 단독 가구인 무자녀 가구가 증가하면서 비전통적인 가족 유형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지금. 자, 73번. 가족의 기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구성원의 양육 보호, 정서적 교류, 사회화를 시키죠. 가족 문화의 전통 계승도 합니다. 자, 74번. 가족 생활 주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가족 구조와 발달 과업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고 가족 생활 주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족의 생태도를 작성한다. 자, 가족 생활 주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생태도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생활력 주기표라는 것을 봤죠, 여러분? 가족 생활력 주기표. 그렇죠? 자, 가족 사정 도구로서 생활력 주기표라는 게 있었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가족이 형성된 시점부터 배우자 사망 이래까지 생활 변화를 볼 수 있고 가족이 발달하면서 경험하게 될 사건이나 위기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가족 생활 주기 단계는 가족 유형이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자, 75번. 가족 유형에 따른 가족 구성원들의 과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재혼가족. 가족 내 관계를 재구성한다. 뭐 당연하겠죠. 관계 재구성해야 됩니다.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지금부터 아빠가 돼야 돼요. 그렇죠. 지금부터 생판 모르는 애가 내 딸이 돼야 돼요. 그죠? 재구성해야 되고. 별거가족, 협력적 부모 관계는 지속해야 되죠. 별거가족해서 남편 아내가 서로 떨어져서 사는데 이때 협력적 부모 관계가 지속이 안 되면 애들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협력적 부모라고 했습니다. 협력적 부부가 아니고 부모 관계는 지속해 줘야지 아이들이 살죠. 이혼가족, 가족 상실에 대해서 어떻게 애도해야 되죠. 자, 다세대 가족, 하위 체계 구성 및 조정. 한부모 가족, 이전 양부모 가족의 구조를 강화시켜줘. 이게 무슨 자다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전 양부모 가족의 구조를 강화시켜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76번. 가족의 속성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족은 나름대로 유용하다는 생활 방식 갖고 있고요. 가족 응집력이 높을수록 가족 구성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적어지죠. 응집력이라는 게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강력한 가족 규칙을 갖고서 응집력은 가족 규칙과 연관되어 있죠. 강력한 가족 규칙을 갖고서 가족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게 응집력인데 군대 생각하십니다. 군대. 가장 응집력이 높은 조직이 바로 군대죠. 그렇죠.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규칙에 의해서. 자, 독립성과 자율성이 줄어들고요. 가족 권력이 어떤 한 구성원에게 치우쳐 있으면 가족 갈등이 될 수 있고 당연하죠. 가족 내 역할 구조가 유연할 때 역기능이 된다. 자, 가족 내 역할 구조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을 때 기능적이 되는 겁니다. 자, 77번. 가족 실천에서 사회복사가 해야 할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족과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 양상 파악한다. 가족 내 외부에서 경험하는 현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가족과 합류함으로써 자, 합류. 우리 민우친의 구조주의 가족 치료에서 공부하셨죠? 구조주의 가족 치료에서 맨 처음 하는 기법이 바로 합류였었어요. 가족 구성원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족 내로 들어가는 현상이 바로 합류였었죠. 신뢰관계 형성한다. 가족이 다뤄야 될 문제의 우선순위는 복지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가족도 가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복사 혼자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사와 가족 간의 합의하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다. 틀렸네요. 리을. 78번. 가족상담 첫 회기 진행 시 사회복사의 개입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됐습니다. 자녀 양육 문제로 갈등이 심한 부부가 가족상담을 받기 위해 내방했다.
남편은 가족 상담에 대해서 거부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나 아내의 권유로 상담을 시작하게 됐다. 자, 상담에 대한 남편의 부정적 태도가 옳지 않았음을 역설해준다. 이런 이런 바보 같은 사회복사가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이혼하라는 뜻이죠? 예, 그런 사회복사는 나쁜 사회복사예요. 이혼을 종용하는 사회복사죠. 가족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부부에게 문제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이야기하도록 한다.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하실 이제 모델 중에 이야기 치료 모델입니다. 어떻게 구성원을 생각하고 있는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야기 치료가 아니라 사회 구성주적 조건이죠. 사회 구성주적 조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타인이 중요한가 아닌지, 타인에 대한 감정을 보겠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저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구성주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 다른 개체들이 모여서 우리 사는 세상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이 하는 말, 이야기, 행동 이런 것들이 불만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불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하물며 부부관계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 하루 종일 24시간 얼굴을 맞대고서 사는 경우들도 있는데, 같이 잠까지 자는데.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수용해 줘야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회구성주의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자, 그 다음에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남편에 대해서 전문가의 권위로 대응을 한다. 예. 자꾸 이혼을 시키는 거야, 지금 이런 사회복사는. 가족 상담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아내와의 관계 형성에 집중을 한다. 그럼 이제 이게 자칫하면 불륜이 될 수 있죠. 예, 사회복사하고 바람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나쁜 사건입니다. 자, 79번 가족체계입니다. 가족체계 순환적 인과성에 관한 얘기. 우리 체계론에서 순환적 인과성 나왔고 가족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체계론에 나왔던 순환적 인과성을 제일 많이 활용한다 그랬었어요. 언어 설명 옳은 거.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불일치를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한다.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불일치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사소통 모델, 즉 사티오의 경험주의 가족치료 모델에서의 주장이죠. 가족 문제의 원인을 단편적으로 파악해서 개입을 용이하게 한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순환적 인과성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도점, 마침표라고도 했었죠.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가 문제의 시발점인지를 찾는 게 아닙니다. 순환적 원인으로는. 누가 문제의 원인인지 사실 몰라요. 그 원인을 단편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순환적, 즉 가족 구성원 전체가 사실은 문제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가족 구성원 전체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준다고 보는 거죠. 가족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 제공자가 되는 특정 구성원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아니죠. 이것이 바로 이제 단선적 원인론이에요. 단선적 원인론. 그렇죠. 단선적 원인론은 주로 이제 개별 사회 사업가들이 많이들 사용하죠. 그래서 특히 정신 분석 이론가들, 이게 원인이야. 네가 이렇게 된 이유는 이게 원인이야. 이게 단선적 원인론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현 상태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있다고 쫙 쫓아가서 과거를 찾죠. 그렇죠. 가족의 변화를 위해서는 문제가 유지되는 상호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 자, 이게 맞죠. 그 문제가 왜 계속 있을까? 그 문제가 계속 있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자, 그걸 찾죠. 선행되는 직접적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가족의 현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 자, 원인 계속 얘기 나오지만 별로 중요치 않아요. 이 순환적 인과관계론에서는 순환적 인과관계론 또는 순환적 원인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원인이 이제 순환되는 거야. 인과가 계속 순환됩니다.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관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거기선 원인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8번. 자, 다음 사례 분석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철수 어머니는 남편의 늦은 귀가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고, 철수 아버지는 아내 잔소리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와 부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평소에 아버지는 철수에게 소신 있는 발언을 하라고 하다가 가족 식사 시간에 철수가 간혹 소신 있는 발언을 하면 밥이나 먹어 라고 언성을 높인다. 어머니와 철수는 이러한 아버지 행동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함께 아버지한테 대응을 했다. 자, 봐요. 여기 보니까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어머니와 철수가, 즉 어머니 세대의 철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연합을 해서 아버지를 대항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대 간 연합이 일어난 거 맞고요. 자, 순환적 인과관계. 자, 뭐가 잘못인지를 몰라. 자,
철수 어머니는 남편의 늦은 잔소리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고 철수 아버지는 잔소리 때문에 집에 들어와 부부간의 갈등이 지속돼. 그러니까 이 부부 갈등의 원인이 지금 봐. 남편의 늦은 귀가가 갈등의 원인인지 아니면은 잔소리가 원인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이게 순환적 인과관계 또는 순환적 원인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잔소리가 원인인지 아니면은 늦은 귀가가 원인인지. 무슨 얘기인지 되세요? 보여지지가 않죠. 가족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게 원이라고 탁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거야. 자, 의사소통상 구두점. 자, 구두점이라는 게 뭐냐면 잘 봐요. 자, 평소에 아버지는 철수에게 소신은 발언을 하다가 자족 식사 시간에 철수가 간혹 소신을 밥이나 먹으라 아버지는 행동에 참지 못하고 아버지와 함께 대항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순환적 인과관계에서는 반드시 구두점이 쫓아나와야 됩니다. 구두점이라는 것은 사회복사가 어느 것을 원인으로 보겠냐가 바로 구두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남편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체적으로는 계속 원인과 결과가 돌아갑니다. 즉 잔소리를 하니까 늦게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니까 잔소리를 하고, 다시 또 잔소리를 하니까 또 늦게 들어오고, 계속 이게 돌고 도는 구조거든요. 이해되죠? 그런데 복지사는 일단 이 가족 체계에 들어가서 이 가족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그러면 일단은 복지사 개인적으로, 복지사가 주관적으로 이들 중에서 어느 것을 원인으로 찝을지를 임의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되십니까?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거야. 내가 아내 잔소리를 원인으로 찝을 건지, 아니면은 내가 아버지의 늦은 귀가를 원인으로 찝을 건지를 복지사가 자체적으로 찝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구두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순환적 인과관계란 말이 나오면 구두점은 쫓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되죠? 구두점 또는 마침점이라고도 합니다. 병리적 이중구속 상태도 여기서 보여지고 있죠. 뭐야 지금? 이중구속 메시지 주고 있죠. 뭐냐면 아버지가 철수한테 소신 있는 발언 하다고 하다가 가족 시간에 철수가 소신 있는 발언하면 밥이나 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철수 입장에서 보면은 소신 있는 발언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말로는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그 소신 있는 발언을 했었을 땐 제지를 당하고 있죠. 이해되나요? 바로 뭐예요? 병리적 이중구속까지 철수가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해되나요? 자, 이 14의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체계 이론에서 사용하는 이 개념들을 정확히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81번. 자, 순환적 인과성 또 나왔습니다. 자, 파문 효과와 관련이 있다. 파문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예, 고요한 소수에다가 돌멩이 하나를 탁 던졌더니 이게 어떻게 파문이 이렇게 퍼져나가죠. 바로 그거야. 한 지점에서 시작된 사건이, 그러니까 원인이 가족 전체한테 파장을 미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파문 효과와 연관이 있고요. 체계적 관점에서 악순환적인 연쇄고리를 파악합니다. 문제의 외현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외현화 계속 얘기했지만 이야기 치료에서 사건과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 상태, 즉 문제를 분리해내는 거라 그랬죠. 이건 이야기 치료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체계 이론적 용어가 아니에요. 문제 원인보다는 현재 상호 인과관계를 살펴본다. 그렇죠. 원인을 뒤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성원 또는 다른 성원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의 역기능적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자, 문제를 일으킨 성원 또는 다른 성원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 그러니까 문제 원인으로 지목되어진, 복지사가 아까 마침표 찍는다 그랬잖아요. 마침표 찍어서 그 문제가 하나가 해결되면은 어떻게 전체 문제가 다 해결돼. 예를 들어서 잔소리 문제가 아까 해결됐더니만은 아버지의 늦은 귀가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킨 성원 또는 다른 성원의 변화를 통해서 가족의 역기능적 문제 해결된다고 보고, 가족 치료, 가족 관계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중 구성 가족의 유대 관계를 강화한다. 아니죠. 이중 구성 가족의 유대 관계를 어떻게 해친다고 했고, 앞에서 우리 나왔던 지문이죠. 폐쇄 역기능적 가족 형태라 했어요. 폐쇄 가족 체계에서는 외부 환경과 정보의 교환이 자유롭지 않죠. 폐쇄 가족 체계는 정보 교환이 꽉 막혀 있는 거고, 전문가의 객관적 입장만을 강조하는 것이 1차 수준 사이버네틱스였었고, 2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는 뭐예요? 상호 간에 의사소통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즉 전문가 간에
서로 평등한 수준에서, 즉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모델들이 바로 2차 수준 사이버네틱스라 했었어요. 그러니까 1차 수준 사이버네틱스는 전문가가 나서갖고 야,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우리 가족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가족 문제 해결될 거예요. 이게 1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고, 2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는 뭐예요? 우리 같이 해결해 봅시다. 전문가, 사회복사 나 혼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당신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같이 한번 해결해 봅시다. 이게 2차 수준 사이버네틱스였었죠. 가족의 순환적 인간관계는 가족을 단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예. 가족을 단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 그렇죠? 예. 원인 결과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구두점, 예. 또 나왔네요. 가족 문제를 원인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구두점, 가족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복사가 어느 것을 원인으로 찝느냐, 그게 구두점이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구두점에 의해서 파악되어진 원인이 해결되어지면 가족 전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바로 순환적 인과관계론이라 그랬죠. 가족 접근의 관점으로서 행적 차원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종적 차원이 있었고 행적 차원이 있는데, 행적 차원은 가족의 구조를 보는 게 행적 차원이었었고, 종적 차원은 시간 흐름에 따라서 가족을 파악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가족의 생애 주기표 같은 것들이, 그죠? 예, 그것이 이제 종적 차원에서 가족을 이해하는 방법이라 그랬었어요. 자, 보면은 가족 행동은 순환적으로 이른다. 이게 구조적 개념이기 때문에 맞아요. 순환적 원인론. 가족은 지역사회 하위 체계다. 자, 체계 이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행적 차원은 전부 체계 이론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가족의 가치는 세대 간에 전수된다. 이건 종적 차원으로 보는 거죠. 가족은 주변과의 상호작용한다. 가족은 항상성을 유지한다. 전부 다 1, 2, 4, 5번은 체계이론과 관련된 내용, 즉 행적 차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84번. 가족 대상 실천에 필요한 이론 및 개념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순환적 인과성, 이중구조, 의사소통 이론, 가족 생태 다 답이 되겠네요. 85번. 가족 경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개방형 가족은 환경과의 경계가 없다. 경계 있습니다. 개방형 가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경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경계가 있습니다. 어떤 경계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투과성 경계 갖고 있다고 공부하셨죠. 반투과성 경계. 자, 유연한 경계를 가진 가족은 구성 간 경계가 모호하다. 자, 구성 간 경계가 모호하지 않습니다. 이 모호할 경우 이제 투과성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연한 경계를 가진 경우에는 여러분 아니고, 가족 경계가 모호할 경우에는 유연한 경계가 아니라 어떤 경계? 예, 투과성 경계를 가졌었을 때 구성원 간 경계가 모호한 거고, 밀착 가족의 구성원 경계는 경직되어져 있다. 자, 경계가 경직되어져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유리된 가족이 경계가 경직되어져 있는 것이죠. 방위명 가족은 외부와의 구분이 거의 없다. 그렇죠. 방위명은 이제 버려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리된 가족은 가족 구성원 경계가 없다. 가족 구성 간의 경계가 없는 거, 지금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제 투과성 경계를 얘기했었죠. 유리된 가족은 가족 구성 간 경계가 없다. 이것은 이제 밀착된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3번, 그러니까 밀착 가족의 구성원은 경직되어 있다는데 이건 유리된 가족을 얘기하는 거고, 5번이 이제 밀착된 가족 설명하고 있는 거죠. 86번. 다음 상황에 부합하는 가족 체계 관련 용어는, 딸의 일탈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잔소리를 하자, 즉 피드백이 주어지자, 환류가 주어지자 일탈 행동이 더 심해졌어요. 이게 정적 환류죠. 일탈 행동이 감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부적 환류였었어요. 이중 구속 아니고 1차 사이버네틱스, 2차 사이버네틱스는 뭔지 공부하셨습니다. 자, 87번. 가족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족이 제공하는 정보 이외에 가족의 실제 상호작용 파악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의 진술만 의지하지 마시고 상태를 갖다 객관적인 입장으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가족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정보로 인해서 초기의 사정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가계도를 통해서 세대 간 전수되는 가족의 특징이나 반복되는 사건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사회 관계망표를 활용해서 가족 내 규칙을 파악할 수가 있다. 자, 가족 내 규칙을 파악하고 싶어. 그렇죠? 가족 내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어. 근데 사회 관계망표가 이 가족 내 규칙을 보여줍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자, 생태도로 주변 환경의 체계장을 볼 수 있고요. 88번. 가족 생활 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가족은 동일한 단계를 거쳐서 아니죠. 예, 여러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예, 다 발달 단계, 그러니까 그 가족 생애 발달 단계가 전부 다 틀리죠. 가족 발달 단계가. 이혼 가정은 부모 자신의 적응과 자녀 양육의 과업을 병행해야 되고, 그렇죠? 청소년기를 자녀를 둔 부모는 훈육과 통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이를 풀어줘야 되죠. 청소년기 애 때 때리고 통제하고 그럼 애가 말을 들어요? 점점 더 탈선만 하겠죠. 재혼가족은 새로운 관계에 대한 적응 및 재조정 과업을 수행해야 되고. 자, 89번. 가계도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가족원의 구성과 구조, 가족의 생애 주기, 세대 간 유형의 방법, 가족성원의 역할 및 기능, 가족과 환경 간 경계의 속성. 자, 가족 간 환경 간의 관계를 바라보고 싶은 것은 생태도죠, 생태도. 생태도입니다, 생태도. 자, 90번. 부부 상담에서 부인이 성장기에 겪었던 주요 생애 경험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자, 이게 바로 가족 이력서, 즉 가족 생활력 표를 쓰는 게 좋죠. 그렇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고. 91번. 가계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없는 것 했습니다. 가족 내 하위 체계 간 경계 속성. 여기 이제 시험에 13, 11회, 그러니까 홀수에만 나왔어요. 이렇게 가족 내 삼각관계, 종단, 횡단, 종합, 통합적인 가족의 속성, 개인 및 가족의 환경 간의 교류. 이것은 생태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92번. 가족 사정 도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계도, 세대 간 유형 반복을 분석한다. 맞고요. 생활 주기표, 가족 성원의 단계별 볼 수 있고, 생태도, 가족에게 부족한 자원과 보충해야 될 자원을 이해할 수 있고, 생활력 도표 또는 생활력 표라고 하죠. 가족 이력서, 시기별 가족의 중요 사건이나 문제를 발견한다. 92번 하나 잘 좀 기억해 두시면 가족 사정 도구 전체를 파악할 수 있죠. 93번. 다음에서 설명에 사용하는 사정 도구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 구분하고 가족의 환경과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바로 소셜 네트워크 그리드,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 또는 사회적 관계망 표라고 하죠. 94번. 가족 사정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계도로 가족과 환경 간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생태도로 세대 간 반복되는 유형을 파악한다. 사회적 가계도로 가족과 환경 간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보는 건 생태도고요. 세대 간 반복되는 유형을 보고 싶은 건 가계도고요. 그죠? 사회적 관계망표로 사회적 관계에서 지지 유형과 정도 파악한다. 맞고요. 가족 지지로 가족 생활 주기를, 가족 지도로 가족 생활 주기를 파악한다. 아니고요. 가족 생활 주기 파악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가족 생활 주기표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 PI가 뭐죠? Person in Environment. 우리 생태 체계 이론에서 나오는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종단적 생활 사건을 한눈에 파악한다. 생태 체계 이론에서 나온 개념이죠. PI가. 이건 종단적이 아니라 횡단적, 즉 가족의 구조 또는 가족의 환경과 가족 체계, 환경 체계와 가족 체계와의 관계를 보는 게 이 PI 척도라는 거예요. 자, 가족 치료 개요서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어렵죠? 뭐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렵지. 재밌지. 예,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실천론 우리 더도 말고 23점만 맞읍시다. 100점 만점에 23점이 아니고 25점 만점에 23점이야. 자, 공부하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